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불타는 목요일이라고 언급했는데 또 양복룩을 딱 입고 오셨어요. 텔레파시가 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붉은 룩으로 같이 입어가지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도 시장의 양봉을 기대해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체크하시죠. 네, 반도체주 뜨겁죠. 오늘 반도체주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XR 개발 관련주들 메타버스 추세 살아날지에 대해서도 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K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반도체 수출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던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 반도체 수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파운드리 쪽은 괜찮다라고 하던데 삼성전자 감산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주들이 훈풍을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반도체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사이클로 했을 때 감산 이후에 재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재고가 좀 소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일단 하반기부터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수요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반도체 특성상 약 6개월 정도 시장을 선방향한다라고 봤을 때 2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법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여전히 경기 침체라든지 뭐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든지 로봇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다시 한번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신제품 출시하게 되면서 DDR5에 대한 수요도 나오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K반도체 위기에서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은 올해 뭐 적자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파운드리 쪽이 미래 먹거리로 계속 부각이 될지 또 작년에 업계가 사상 최고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1분기에는 조금 줄어들지 앞날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1분기는 약간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업황 자체로 하반기부터 다시 좋아진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주가가 선반영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시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채널링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 견인하는 섹터가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선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이후에 이제 스텝다운에 대해서도 연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 지표라든지 했을 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디스플레이 션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연준이 언급을 한 바도 있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터뮬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FOMC가 다가오게 되면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했을 때 거래대금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1월 초반만 했을 때도 10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고 관련 부분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봤을 때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거의 외국인 자금이 거의 연달아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를 해보고 있다.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죠.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지수 채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먼저 상승을 한 다음에 중소형주로 이제 매기가 몰리게 될 건데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위주로 좀 괜찮은 기업들, 뭐 한미단 반도체라든지 HP, SP 같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실적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XR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삼성이 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퀄컴 그리고 구글과 함께 XR 생태계를 꾸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는 메타 플랫폼이 또 4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오늘 또 시간외에서 20% 가까이 급등을 했죠.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메타버스 추세가 전체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제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했는데 네. 사실 핸드폰보다는 XR 기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거든요. 왜요? 일단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네. 그럼 무슨 포인트를 차별화된 포인트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사실상 카메라밖에 그쵸. 없습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가 3대인데 네. 지금 새로 출시가 되는 기기 같은 경우는 5개. 라고 하더라고요. 몇 개이신가요? 저는 3개죠. 네. 5개까지 늘어난다고요? 네, 5개까지 있다 보니까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차별화되는 요소가 카메라, 성능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새로운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XR 기기 출시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관심이 이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퀄컴이라든지 구글과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디바이스는 삼성전자 그리고 퀄컴은 칩셋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앱 같은 경우는 구글이 함께 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XR 기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초반에 있었던 1월에 있었던 CES에서 최대 화두가 XR 기기다라고 했던 만큼 관련주들에서 선취매가 먼저 들어갔다가 애플이 XR 기기에 대한 출시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루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함께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봐야 하는 사안은 애플이 하반기에 출시를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소니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XR 기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관련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리서치 기관마다 좀 상이하긴 하지만 XR 기기 성장세는 약 연간 25%에서 40%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XR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게임방 같은 데 가면은 그때 거기서 사용을 하죠. 집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네. 게임장 같은 일단 뭐 일부 취미 생활이라든지 하시는 분들께만 XR 기기가 있는데 네. 앞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특히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사실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이랑 뭐가 다르지? 네. 가 굉장히 큰 의구심으로 남았었는데 사실 메타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이 XR 기기입니다. 그렇죠. XR 기기로 일단 끼고 난 다음에 그 세계에서 콘텐츠가.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가장 먼저 보급되어야 되는 게 XR 기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메타버스 테마주가 가장 먼저 올랐을 때 좀 이상했던 부분이 소프트웨어가 먼저 올랐어요. 먼저 애플 기기가 나오기 전에 메타버스 콘텐츠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보십니까? 네, 저는 기기가 먼저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 일단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XR 기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메타버스 테마주가 재작년에 나왔을 때는 소프트웨어 먼저 그쵸.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그 다음에 뒤따라갔는데 사실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XR 기기가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뒤따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XR 기기라든지 하드웨어 쪽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삼성은 이슈만 몰고 다닌다. XR이 오늘 관심을 받는데 기기 쪽만 관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뭐 XR 안에서 기기 관련주도 있지만 그 안에서 먼저 애플 글라스가 나오기 전에 콘텐츠가 미리 나와야 XR 기기가 딱 나왔을 때 이제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만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 기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콘텐츠다. 물론 콘텐츠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텐츠가 나와야지 일단 기기가 나왔을 때
이 콘텐츠도 해보고 저 콘텐츠도 해보고 해봐야 되는 수준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기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콘텐츠냐라고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시 한번 쏘아오를 때 그 다음에 콘텐츠주들로 매기가 나올 것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이런 시각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익 시스템과 맥스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맥스트 좋습니다. 같은 경우는 AR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고요. 관련 부분에서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제 한다면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도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형 OLED 증착기 기업인데 사실 XR 기기가 출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OLED라든지 관련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온라인 세계이지만 가장 현실감 있는 부분을 좀 중요 체크 포인트로 뽑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화질이 좋아야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패널 관련했을 때 탑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다가 주요 매출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사실상 삼성 XR 기기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콘텐츠보다 일단 기기 관련주, 하드웨어 쪽으로 보자, 맥스트와 선익 시스템 관련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로봇주에 대한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순환매가 이어질 섹터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화장품주,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로봇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배달의 민족 회사도 서빙 로봇 자회사를 출범한다라고 하고 대동도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하고 여전히 조금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굉장히 크게 상승력을 네. 이끌어낸 섹터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섹터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서빙 로봇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국내 시장만 한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3년 동안 40%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40% 성장률이라든지 했을 때 굉장히 만만한 수치가 아닌가 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다른 시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약 연평균 5% 성장률이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40%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노동력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를 가면 저희랑 다릅니다.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적어졌죠. 네, 저희 때는 40명 가까이 맞아요. 되었었는데 지금은 20명도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저출산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대체 인력으로 로봇이 떠오르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인상 때문에 인건비도 상승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대체 인력으로 로봇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트렌드 자체도 비대면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키오스크라든지 커피 로봇 그리고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로봇 같은 경우도 봤을 네. 때 사실 서비스 로봇 쪽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로봇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지금 같은 경우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대수가 시장에 로봇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로봇이 그냥 단순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서 점점 고도화된 일까지 할 것으로 전망을 하다 보니까 관련 시장은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삼성이라든지 LG, 두산 같은 대기업들도 로봇 시장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시장 캐파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건 굉장히 큰 캐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달에 뜨거웠던 로봇주 관심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기업도 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섹터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로봇주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